7번째, 1973년 1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벌인 욤키푸르 전쟁이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3주 만에 전쟁을 끝냈다. 이에 반발한 산유국들이 석유 감산을 결정하자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12달러에 육박했다. 현재 유가로 따지면 50달러에서 200달러가 된 것이고 한국의 경우 1,500원대이던 휘발유가 6,000원이 된 것이다. 이때의 유가 폭등도 달러 발행의 폭증과 연관이 깊다. 금태한 정지 선언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산유국들은 전쟁을 빌미로 그들의 천연자원인 석유를 무기화한 것이다. 미국은 결국 사우디와의 협상을 통해 원유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합의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품귀 현상이 생길 만큼 달러 수요가 급증했다. 달러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데 있어 미국과 사우디의 합의도 크게 작용한 게 맞지만 그보다 막상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더 크다. 금융은 전쟁이나 재난보다도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각국의 통화 당국자들은 달러 가치 하락보다 불확실성을 더 불안해했던 것이다. 8번째,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이 책에서 폴 볼커가 반복하는 주제가 세 가지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트레핀의 딜레마로 인해 달러가 강세와 약세를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이다. 나머지 하나는 달러를 대체할 대안화폐에 대한 고민이다. 그중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다. 70년대 초부터 말까지 미국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다른 점은 인플레이션은 실제 수요의 증가로 인해 물가도 상승하지만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도 함께 증가한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고용과 경제 성장은 멈추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가만 상승한다. 인플레이션과는 다르게 수요 발생이 줄기 때문인데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화폐적 현상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정한 화폐적 현상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연대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60년대 한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25% 이상이었고 70년대에도 20% 정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도 20%를 훌쩍 넘었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주택을 비롯한 모든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당시 은행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도 20% 이상이었다. 앞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가 아닌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말 그대로 화폐가 흔해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10만원으로 채우던 장바구니가 20만원에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앞서 얘기했듯이 너무 많은 달러가 발행됐기 때문이다. 9번째,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원하는 이유. 폴 볼커가 중요하게 생각한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원하고 그래서 독일과 일본, 지금은 중국 등에게 경제 성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적인 호혜의 마음에서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미국의 속내는 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 그만큼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60, 70년대의 한국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경제 성장률은 최대 28%였고 이것은 그전 일본이 세웠던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다. 그만큼 수출을 많이 했고 수출량에 비례해 달러가 들어왔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달러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에 대한 걱정 없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각국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늘어 미국의 무역 적자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각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도 늘어나게 된다. 주요 상품의 원천 기술이나 핵심 부품 기술의 상당수는 미국이 갖고 있다. 이런 원천 기술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이기에 미국은 만만치 않은 이익을 얻는다. 미국에 수입되는 수입 상품에 대한 결제는 시늉리지가 높은 달러로 결제해서 좋고 외국에게 수출한 원천 기술이나 부품 수출 대금으로 무역 적자를 메우니 미국 입장에선 다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수요 증가에 합당한 달러 발행 증가는 물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 자신을 위해 각국의 경제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10번째, 다국적 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폴 볼커가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다국적 통화의 출범이다. 우선 진심인지 아닌지 믿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확고한 통제 하에서 기준과 룰을 정해 운영하는 고정환율제에 대한 언급이나 강력한 세계 중앙은행을 설치해 각국의 훌륭하고 지배적인 파워가 안정적인 자국 통화를 관리하면 된다는 것, 이런 것이 그 예의다. 이런 말은 말 그대로 공자왈 맹자왈 하나만 한 소리에 불과하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적으로는 매력적이나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책의 말미에 당시 진행되고 있던 EU 통합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다. 92년 당시 유럽에서는 유로화의 초기 단계가 실험되고 있었기에 폴 볼커의 기대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유로화라는 고정 환율제로 인해 2010년대 남부 유럽은 경제 붕괴를 경험했고 얼마 전 영국은 결국 EU를 탈퇴했다. 유로화는 허울뿐인 제2의 기축통화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냉정히 말해 유로화는 달러의 아류에 불과하고 더 정확히는 달러를 빛내기 위한 반사체일 뿐이다. 11번째, 1992년 이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대한 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었다. 그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화폐와 기축통화에 대한 이해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왜냐하면 달러는 그냥 미국 화폐가 아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금이나 마찬가지다. 달러 발행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가치 하락과 구매력 상실 등을 얘기하지만 현재로선 금보다 더 안전한 게 바로 달러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는 달러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마치 상가집의 개처럼 투자 자산으로는 매력이 없어 보인다. 워낙 환율의 움직임도 더디고 변동성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달러에 대해 쉽게 이해하려면 달러는 금이라고 가정하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다. 이 가정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정지시키고 세계가 그 선언을 받아들였다는 건 사실상 달러가 금과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달러가 금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앞서 얘기했던 1965년 프랑스의 금태환 요구 사태는 잠시 동안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달러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미국의 투자은행과 대형 보험사들의 탐욕으로 빚어진 한마디로 미국 자신들로 인해 벌어진 중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가 발생하자 달러의 인기는 치솟았다. 미국 재무부는 채권 금리를 더 인하해서 채권을 발행했고 각국은 그 채권을 군말 없이 사들였다. 위기가 발생하면 금보다는 달러를 더 안전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전쟁이나 경제공황이 발생하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몰려든다. 물론 금으로도 몰리지만 금보단 달러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인다. 금보다 달러를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달러는 이자가 있지만 금은 이자가 없다는 점. 미국은 한 나라를 석기시대 이전으로 보낼 힘이 있지만 금에는 그런 위력이 없다는 점이다. 달러는 곧 금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밑에 있는 부탄처럼 검소하게 산다면 모를까 달러 가치가 한계점 이하로 하락할 수는 없다. 달러는 금에는 없는 마법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금리다. 달러를 금이라고 가정하면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마치 거대한 금강이 발견된 거나 마찬가지다. 16세기 초 스페인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식민지였던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흘러들었다. 처음엔 나라도 부유해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나아졌었다. 하지만 금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해 엄청난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요즘 우려되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처럼 당시에도 가난한 민중들의 식료품 값이 폭등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커져갔고 내부의 불만은 결국 외부로 향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전쟁을 일으켰고 스페인은 쇠락해갔다. 만일 16세기 당시 스페인이 물가 상승을 잠재우려면 어찌해야 했을까? 금을 바다에 버리던지 다시 땅에 묻어야 했겠지만 그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금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고 신적 상징물인데 누가 금을 버릴 수 있겠는가?
기독교 신자가 십자가를, 불교 신자가 불상을 숭배하듯 화폐를 신처럼 숭배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달러는 당시 스페인에겐 없었던 마법이 존재한다. 바로 금리라는 마법 말이다. 정확히는 금리의 법제화, 즉 법으로 보호를 받는 금리의 등장이었다. 2차 세계대전 무렵 주요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설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축통화는 법에 의해 금리를 보장받았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금리는 명목상 불법이었다. 개인 간의 상거래나 금전거래에서는 가능했으나 국가에서 법으로 금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구약 성서에도 이자를 금하고 있고 중세에도 이자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금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인데 시간은 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신의 것을 훔치는 거라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중세 유럽에서는 핍박받고 천대받던 유태인들이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유태인들은 개토처럼 지정된 구역에 살면서 고리대금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지금의 유태인들이 금융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도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에선 여전히 금리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다시 금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을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빼내 어디론가 버려버린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의 금리를 딱 마법이라고 할 것이다. 금을 바다에 버릴 수도 없었고 다시 땅에 묻을 수도 없었던 16세기와는 다르게 미국 달러는 금리라는 마법을 통해 발행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금리를 올려 달러의 유통량을 줄이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건 금 채굴량을 줄이면 금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프랑스 혁명은 자본가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한 건 금리라는 옷을 입은 기축통화의 등장, 즉 달러의 등장이었다. 12번째,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80년대 말 일본의 경제거품이 붕괴되기 전의 상황과 지금의 중국 상황은 많이 닮아있다. 시대상을 담은 소설이나 영화, 음악 등 문화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80년대 말 미국 영화에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영화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아드,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라이징 선 등을 보면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요즘 미국인들은 중국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 80년대까지 일본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대거 사들였다. 록펠러 센터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컬럼비아 영화사, 메이저리그의 시애틀 메리너스, 그리고 하와이 땅의 절반 정도를 일본인들이 소유했다. 지금은 그 하와이의 절반을 중국인들이 사들였다고 한다.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의 지금 상황을 보면 미래의 중국 모습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상황만 놓고 보면 최소한 기축통화국지위와는 거리가 멀다.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는 4가지의 이유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는 시장 개방률이 낮다. 그 중에서 특히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다. 두 번째는 기업과 정부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세 번째는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4번째는 문화의 선진화가 낮다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위 4가지 모두 현재의 중국으로선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시장 개방, 특히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건 자본 이동을 완전 자유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IMF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자유화가 되면 한국처럼 거대한 ATM기로 전락할 수 있다.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는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상해와 선전지수 모두 2년 전부터 이유를 모른 채 흘러내리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회계가 불투명하고 정부 회계 역시 중앙과 지방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금융과 산업자본 모두 불투명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오래전부터 줄어들고 있다. 어찌 보면 위의 4가지 이유 중 정치 민주화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의어이다. 공산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체제가 독재체제이다. 구소련 시절도 그렇고 북한, 심지어 돈 많은 아랍 국가들도 일당 독재 정부에서는 경제가 선진화되기 어렵다. 중국은 경제의 부문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그래서 지금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긴 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일당 독재이다. 그로 인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진다. 2000년 초반 중국으로 진출했다 돌아온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돌아온 이유 중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초법적 행태에 대한 어려움을 꼽았다.
중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성 그리고 중국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값싼 상품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속내가 가장 큰 동력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선진화 역시 정치적 비민주화와 일맥상통한다. 90년대까지 홍콩 영화와 홍콩 문화는 적어도 아시아에선 최고였다. 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본토와 결을 같이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몇몇 의식 있는 홍콩 배우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긴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중국 정부의 압박과 중국 본토인들의 협박이었다. 그렇게 유치하고 수준 낮은 중국을 지켜보면서 그 누가 중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가 세계를 선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책 533페이지를 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 붕괴 후 스태그플레이션까지의 상황에 대한 폴 볼커의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 붕괴 후 석유 위기가 찾아왔고 석유 위기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었다. 당시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 폴 볼커는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규모 부채가 성장의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앞으로 환율은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이고 수십 년 동안 퇴조해 있었던 보호주의 압력은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각 나라들이 환율과 관세를 동원해 자신들의 상품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거란 뜻이다.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다가 결국 자기 나라도 가난해진다는 일명 글린 궁피파 정책이 그것이다. 벌써 일본과 중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5월에 들어서 새 정부는 청년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늘려주는 등의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달러는 미국만큼 위력적이면서 또 미국만큼이나 폭력적이다. 만일 2008년과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이 없었다면 전 세계는 그나마 가벼운 경기 침체나 공황을 겪고 다시 일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엄청난 달러를 발행했다. 마치 16세기 스페인에 금이 물려든 것처럼 말이다. 달러는 화폐이고 화폐는 상품이다. 상품의 과잉은 필연적으로 공황을 불러온다. 비단 화폐만 과잉이 생산된 게 아니라 주택, 자동차, 반도체 등등 거의 모든 상품들이 과잉 생산됐다. 미국이 폴 볼커의 경험처럼 최대한 빨리 금리를 물가에 선행해서 높이지 않는 한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나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경기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소 고통스럽겠지만 이번엔 확실한 금리 인상으로 과잉 발행된 달러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그리 길지 않을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도 그런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한 공황에 밀려올 게 뻔하다. 자본주의는 그 시스템 자체에 공황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금리 인상은 고통을 무릅쓰고 그 공황의 싹이 무성해지기 전에 정리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